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대외적으로 참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공급망 이슈나 통상 환경 변화로 위기라는 말도 끊이지 않았죠. 오늘은 산업과 통상 분야의 주요 상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전략산업연구센터라는 조직을 맡고 있고요. 전략산업연구센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주력 산업들에 대한 산업 동향이라든지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경제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산업자원부에서 한마디 해도 또 어디서 한마디 해도 이게 또 다 주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공급망으로 네. 연결되기도 하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마침 지난주 국무회의에서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어떤 통상 또 산업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 부담은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우리 수출은 7,0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글로벌 수출 5강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 다변화, K소비재 수출 확대, 상생 무역 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수출 투자를 주요 성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확실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김정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출 7천억 달러 좀 큰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큰 거지?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사실 너무 추상적이어서 감이 좀 안 잡혀요. 이 규모가 무엇을 말하는지 센터장님께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출을 7천억 불을 살짝 넘겼습니다. 대략 한 7,097억 불 정도 공식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6천억 불을 2018년에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1천억 불이 갑자기 더 넘어선 거죠. 7천억 불을 지금 환율로 저희가 좀 환산을 해보면 한 1,050조 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 정도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작년에 7천억 불 이상을 수출을 기록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8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홍콩, 이태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7천억 불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는 나라도 사실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안에 이제 홍콩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6개 정도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7천억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 읽었더니 우리나라가 95년에 1,000억 달러 돌파. 맞습니다. 그리고 좀 수치는 다르지만 뭐 16년 기준, 17년 기준 이때 6천억 달러 돌파. 네. 그리고 이번 7천억 달러 돌파고요. 지난 77년간 평균 내봤더니 14%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라는 이거 보니까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해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뭐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뭐 이제 이재명 정부가 5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지만 그 당시 출범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통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관세를 이제 투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사실은 이제 그 전쟁에 임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관세를 높인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시장으로 넘어가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진 국가고 이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수출의 총량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높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수출 통계를 보시면 또 미국향 수출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향 수출은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줄었는데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충격에 대비해서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상당히 우리가 좋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수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출을 조금 더 덜했던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 수출을 7천억 불 이상으로 늘렸다. 이게 뭐 가장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냥 늘 하던 대로 사실 관성대로 네. 미국 더 늘렸어, 중국 더 늘렸어 이게 아니라 다변화됐다. 네. 이게 또 핵심인 것 같군요.
그런데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전 하이닉스 가진 사람만 굉장히 배불리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약간 시무룩 뭐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 현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뭐 지금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이게 통상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2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워낙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24% 정도까지 작년에 이제 비중이 올라갔고요. 네. 아마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반도체 1극으로 향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 네. 한편으로는 뭐 이 반도체라는 월등한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불안하죠. 반도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이제 언제 다운턴이 올지 모르고 심지어 실제로 우리가 2023년도에 다운턴을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세 수입도 국세 수입도 많이 줄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죠. 네. 항상 이제 그게 반도체는 반복되다 보니까 반도체의 다운턴을 소위 말해서 이제 방파제를 해줄 만한 그런 산업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출이 최근에 이제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K푸드, K 뭐 뷰티 이런 게 좀 많이 늘긴 했어요. K 방산까지 포함되나요? 뭐 방산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방산은 뭐 사실은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5대 15대 주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 15대 주력을 뒷받침하는 이제 후보 주력인 거죠. 그거는 이제 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소위 말해서 주력이 잘 버텨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올해도 아마 실적이 지금도 계속 이제 발표가 되는 걸 보면 아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를 아마 연말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고무적인 건 사실이지만 반도체 이펙트가 사실 좀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펙트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자산들, 네. 그다음에 후보 이 주력 후보군들. 산업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육성을 해내야만 다음 반도체 다운턴을 전문가들이 버틸 이제 수 있는. 28년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곧 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운턴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2년 뒤네요. 2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반도체 다운턴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후보 방파제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야 되는 게 또 뭐 과제이기도 하죠. 네. 그 방파제 예를 들어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릴레이 게임이라고 할까 이렇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외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4위, 5위, 네, 6위 이런 거. 우리의 주력 산업을 이제 쭉 이제 리스업을 처음부터 이제 해보면 뭐 반도체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굉장히 이제 다 전 국민이 알게 된 우리 나프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생산하는 뭐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항공유 이런 게 놀랍게도 우리 전체 수출의 3위, 4위 정도 하는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겠죠. 나프타를 수입해서 우리가 많은 석유화학 제품 만들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3, 4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철강,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뭐 선박 제품들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안 좋아진 대부분의 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장치 산업들입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중화공업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네. 산업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그동안에 우리 수출을 떠받치던 기둥이었는데 그러네요. 네.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산업들은 대부분 다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옆에서 저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다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주력 산업의 반도체를 제외한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다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경쟁 구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들은 반도체가 여전히 힘을 내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 양 기둥을 자동차하고 반도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산업의 파급 효과도 크고 우리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두 개의 산업이 꿋꿋이 버텨줘야 되고 이 두 개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들이 이런 철강, 석유화학, 조선 뭐 이런 산업들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는 연결돼서, 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산업이 같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밑에 이제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장치 산업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뭐 작년에 우리가 수출로 인해서 막 즐거웠지만 사실 한쪽에서는 작년에 우리 석유화 구조조정 이야기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죠. 진척이 돼 있었고요. 네. 뭐 구조조정에 임박한 철강도 구조조정에 지금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제조업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지는 않다. 그 가운데서도 저렇게 7천억 불이라는 소위 말하는 전입미답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충분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뭐 위험 신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작년에 보여준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수출 자체가 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기존에 하던 뭐 중국, 미국 벗어나서 다변화됐다.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 15년 전부터 제가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수출 다변화, 수출 뭐 시장을 뭐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늘 있었고 각 정부마다 그 노력을 조금씩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 정부마다 이름이 있었죠. 무슨 정책, 무슨 정책. 그래서 이게 다 누적돼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외에 예를 들어 뭐 EU, 뭐 아세안, 뭐 중남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이제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별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2019년에 그 일본이 갑작스럽게 저희한테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출 규제를 하면서 소부장. 네, 소부장의 네.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거를 이제 들고 왔는데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공급망의 구조를 이제 플러스 원을 하자는 거고 그 플러스 원의 대상이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동남아를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전부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수출 공급망의 구조를 그 동남아로 바꾸는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이제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공급망의 허브로 쓰는 전략을 거의 20년 가까이 써왔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수출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완성차 공장을 지어요. 현대차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러면 공장을 가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품을 다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구조를 보시면 70% 가까이가 다 중간재를 수출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그러니까 완성재 최종재를 조립하는 공장을 해외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면 국내에서 부품을 보냅니다. 소재를 네.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수출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우리 전형적인 수출을 이제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출을 늘려왔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 국가의 공급 허브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가까이는 1990년대 이후에 다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중국의 영업 환경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만큼 아주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빼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휴대폰 사업부도 전부 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갔죠. 예. 네. 현대차도 중국에 있는 사업부의 그 규모를 점점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으로 보냈던 거를 중간재를 다 어디로 보내냐면 다 이제 베트남으로 보내고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다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본 국가가 어디냐?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아세안. 예. 아세안에 결국은 중간재를 그렇게 엄청나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의 수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또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이 우리 교역 국가 수출 수입의 이제 1위 국가였는데 이제 미국이 2019년 18년도부터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전략 경쟁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게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라는 게 수출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향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가 되면은 그 말은 뭐냐면 중간재가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이 다시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재를 수출한다는 거는 이제 한계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완성품에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해야 중간재가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수출 다변화 전략을 20년째 해오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소비재를 좀 수출을 많이 하자. 소비재는 그냥 그 자체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옷을 수출한다든지 네. 라면을 수출한다든지 뭐 운동화가 됐든 운동화를 뭐랬든. 수출한다든지 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많이 해보자. 고급 소비재를 많이 수출하자는 거를 거의 20년 가까이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소비재라는 게 아주 쉬운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또 가격 근데 이제 경쟁력이 또 따라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 해당되는 로컬에 있는 로컬 소비재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네. 또 브랜드가 또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또 이 소비재는 항상 우리 컨텐츠
컬처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분야다 보니까 또 우리 K 컬처, K 컨텐츠가 잘 되면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대로 소비재로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소비재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즈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렇죠. 것도 영향이 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K라고 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내세우는 이런 소비재들이 네.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아세안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 뭐 우리 화장품 굉장히 잘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우리가 사실은 드디어 찾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중남미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뭐 중국은 사실은 예전에는 잘 됐지만 중국은 워낙 로컬의 영향력이 센 곳이라 오히려 중국은 이제 그게 더 퇴보한 상황이고 이제 유럽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수출이 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유럽이라는 지역이 이제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EU의 레귤레이션을 제재를 받는 곳인데 유럽이 상당히 제재가 높은 곳이에요. 방벽이 높은 곳입니다. 환경 문제부터 환경 규제가 상당히 네, 높고 네. 개인 정보에 대한 그 규제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근데 유럽은 또 미국과는 달리 중국이 영향력이 그래도 꽤 있는 곳이에요. 미국은 네.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중국이 들어가기 쉽지는 않은데 EU는 중국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조업과 관련된 경쟁력의 그 진가는 유럽 시장에서 나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사실상 진검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유럽 시장에서는 서로 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싸우는 거고 서로 이제 투자도 하면서 수출도 하면서 공급망을 경쟁력을 쌓아야만 이제 싸울 수 있는 곳이니까 이제 중국과 싸우는 곳인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네네. 유럽 시장에서 뭐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중국산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열었는데 우리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다변화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잘 나가는 품목들을 좀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 3대는 계속 형님 역할을 하고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줄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라는 게 1, 2년 안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10년, 20년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산, 뭐 원전 이런 것처럼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이거는 진짜 사활을 걸고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핵심 산업 3가지만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참 네. 어렵죠. 아, 그렇죠. 네. 예. 10년이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0년 책임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더 여유 있어요. 네. 아니면 내년에 뭐가 좋아져요? 이런 것보다 10년이 네.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책임을 지려면 네. 10년의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네. 10년의 산업 트렌드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에 대한 뭐 전망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뭐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쉽게 예상하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AI라는 게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다르게 AI 그 발전 추세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근데 AI가 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AI와 관련된 제반 인프라는 전혀 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당장 지금 반도체 병목도 그 속도로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 속도를 지금 하드웨어는 지금 전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하드웨어의 숙명인데 어쨌든 맞춰야 되고 지금 병목 때문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게 그 어떤 일정한 그 바틀렉을 통과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폭발을 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먹거리가 될 겁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AI 밸류체인이라고 생각하는 AI 생태계라고 생각하는 이제 AI를 작동을 잘 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엄청나게 큰 넓은 생태계가 있는데 그 넓은 생태계를 작동하게 하는 하드웨어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하드웨어들이 앞으로 10년을 먹여 살릴 이제 먹거리입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이제 반도체만 다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반도체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이고 아주 중요한 병목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지만 지금 여전히 공급이 안 되는 게 전기거든요. 전기. 전기. 네. 데이터 센터 전기에 전기. 네. 대한 인프라는 단순히 이 발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발전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 기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를 생산을 한다고 해도 네. 변압기가 없으면 이거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변압기 만드는 우리 변압기 3사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다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기업들이 다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요, 지금.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 수요가 높아집니다. 아마 네. 미국에서도 에너지를 지금 원전을 지금 100개를 짓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원전을 만드는 그 자체도
미국 기업 혼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건설사도 몇몇 이름이 나오는 건설사들이 이제 또 계속 주가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또 주가가 계속 뛰고 네.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들, 거기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스트럭처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들은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공급 쇼티지가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지금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거든요. 네. 못 지어요, 함부로. 그래서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전력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 배를 만들 때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사에 있는 그 발전용 엔진도 지금 품귀 현상이에요. 그거를 서로 사겠다고 지금 미국의 전력업체들이 지금 다 네, 뛰어들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반 하드웨어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우리 앞으로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제 속칭해서 저희가 이제 전기기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마 작년 수출 실적을 보시면 전기기기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 조금 전에 원전 100기 뭐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원전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직 미국도 아직 소형 원자로의 상용화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대형 원자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미국이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하고 원전 100기 공급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로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100기를 해도 그 네. 전력 그 수요를 못 따라갈. 100기를 해도 예, 못 따라갈.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나 네. 뭐가 됐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수요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군요. 그만큼 전기가 많이 쓰이는 거고 오죽했으면 우리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다가 전기를 띄우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예. 나왔군요. 도저히 지금 지상에서는 해결이 안 답이 돼요.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에너지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얘기하셨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고 하드웨어 못 쫓아가고 있고 또 이것만 하더라도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변압기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변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공조 장치도 상당히 중요한 공조장치. 공조 장치. 네, 예. 네, 네. 그 열을 식혀야 네, 되지 네, 않습니까? 공조 장치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고 뭐 이런 종류의 에너지와 관련된 하다못해 전선들. 아, 그럼 전선 지금 그래서 좀 잘 팔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슈네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음,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는 것들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삼대 신주력이 먹거리.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당연히 설비 투자의 수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비 투자는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했는데 했다가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면 그럼 좀- 이것만큼 굉장히 기업은 사실은 명운을 걸고 설비 투자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최근에 기업들이 미국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만큼 이제 뭔가 좀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 가능성을 이렇게 보는군요. 아마 가능성을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 에너지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상당히 이제 유망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그럼 같습니다. 핵심 산업 세 개 중에 지금 하나 얘기하신 이제 거고요. 하나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주항공이나 조선으로 집약되는 아마 이제 방산이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방산이 커진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국제 정세가 좋지 않다는 불안정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게 뭐 한쪽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 우리는 평화를 뭐 당연히 갈망을 할 테지만 그 이면에는 어쨌든 이런 그 갈등 관계나 긴장 관계가 있어야만 방산이 어쨌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그 우리에게 준 뭐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우리에게 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이런 정도 수준의 방산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없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나 네. 아니면 뭐 두세 나라 중에 하나다. 네. 또 특히 이제 이런 스피드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단연컨대 없다. 이게 한 번 더 증명이 됐거든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이런 게 조금 이제 드러나긴 했는데 네. 준비태세가 된 나라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준비태세가 항상 전쟁 중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포탄 같은 것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 없죠. 유럽은 특히 더 없고. 그렇죠.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나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10년 먹거리. 세 하나는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오가 될 것 아, 같아요. 예, 바이오라고 하는 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건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규모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근데 놀랍게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 네. 반도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 주기가 있습니까? 주기라는
보다는 산업의 어떤 그 구조, 산업의 구조가 우리가 반도체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다 분업화가 돼 있거든요. 네, 반도체. 네. 왜냐하면 워낙 하나하나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설비 투자,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위탁해서 밖에다 맡겨서 지금 뭐 TSMC라든지 삼성 파운드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바이오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엄청나게 투자해야 네, 되고. 초기에 신약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신약 그러네요. 뭐 그런 빅파마들이 있고, 빅파마들이 생산까지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CMO, 뭐 CDMO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이런 거는 아주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해왔던 선진 기업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해요. 10년 연구했다, 20년 연구했다.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임상하는데 돈이 천만원짜리 들기 맞아요.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는 거고, 다만 그거를 잘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앞으로는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무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는 영역을 보면 이게 우리가 반도체가 성장해왔던 경로를 사실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중요한 이제 산업이긴 하지만 바이오 역시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드셨어요. 지금 네. 세 가지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연장선상인데 이제 10년 동안 먹거리라는 게 있으면 뭐 지금 7천억 돌파했지만 뭐 8천억 달러 돌파해야 되고 이제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게 몇 년 안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뭐 정부까지인가요? 당장 지금 뭐 1조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 같긴 해요. 6천억에서 7천억으로 가는데 저희가 7년 걸렸거든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럼요. 겨우 이제 7천억으로 왔는데, 7천억에서 지금 1조로 가려면 3천억을 더 해야 돼요. 와, 너무 어려운데요? 엄청나게 큰 미션인데.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1조로 가는 중요한 기회는 지금 또 오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사이클에 걸렸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라고 네, 반도체 하는. 슈퍼 사이클의 그 소위 말해서 파도로 타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지금 매월 신기록 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매월 신기록 세우는 게 깜짝 놀랄 정도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지난 2월, 3월, 4월 볼 때마다 이거 진짜야? 네. 이거 실화야? 이게 진짜 수치야? 그게 네. 사실은 근데 반도체 그 수출의 물량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평년이랑. 근데 가격이 지금 오른 10배 거예요. 넘게 뛰었기 때문에 와. 이 가격 효과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구조가 하반기에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뭐 올해 내년 뭐 1조에 근접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1조 달러 작년 제가 수치를 보니까 1조 달러를 넘은 나라가 3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잘했던 나라들이 1조 달러로 그렇구나.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잘하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얹어서 타면 갈 수 있고, 다만 이제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할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자동차가 힘을 내줘야 되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15대 주력이라고 하는 네네. 15대 주력이 다 같이 힘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장의 활력을 조금 이제 잃은 이 우리 주력 산업들의 네네. 활력을 어떻게 다시 복원시키느냐. 음. 근데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대 주력의 활력은 중국이 다 눌러놓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잠깐 그렇죠. 드렸다시피 경제 이 때문에. 부분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산업 경쟁력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1조 달러 시대에 뭐 조심스럽게 뭐 가능할 수도 있다로 가능성을 물론 당연히 열어놓으셨는데 네. 사실 주가 생각하면 작년 초만 해도 막 2,500대 뭐 이러다가 네. 그러다가 막 5천 되겠어 했는데 이미 막 펄펄 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조 달러도 가능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일단 박사님께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뭐 금미래 가능하다. 금미래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 영상 박제 네. 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제 잘해요. 네. 그리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세사장님. 작년에 이제 수출도 워낙 좋았지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한국에 투자를 시작했어. 우리 주식도 많이 사고 역대급 실적 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작년에 우리 우리 안으로 유입하는 인워드 FDI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네네. 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국내에다가 이제 뭐 생산 설비를 짓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을 산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떤 합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네. 이거를 그린필드 영역으로 조금 더 국한해서 그린필드를 직접 이제 안에다 공장을 짓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의미로는 국내 생산에 이제 투자 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투자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가성비 따져야죠. 투자를 할 만하고 여기가 기업하기 그래도 네.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갖고 있다든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 뭐 세금이 많다든지 그러면 외국 기업이 당연히 안 오죠.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외국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수준의 규제 수준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뭔가 설비를 운영하려면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인 건데 사람을 인력? 굉장히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하고요. 그럼 그게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또 심플해요.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왜 오냐? 네. 그 소부장 기업이 납품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태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삼성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송도에 우리 바이오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네. 바이오로직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있으니까 바이오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다가 투자를 해서 지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네.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정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실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세우는 수요 대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수요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탑을 다투는 기업이 되고 탑을 다투는 경쟁력을 갖추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창출된 고용이 결국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워드 FDI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렇군요. 네. 네. 뭐 한쪽 측면에서 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것도 경쟁이거든요. FDI를 많이 끌어들이는 게 뭐 일본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대만도 있고 심지어 중국도 있습니다. 이들 나라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 여건을 갖춰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네. 이게 우리 양쪽으로 생태계를 넓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워드 FDI를 계속 이제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거 뭐 산업 분야마다 완전히 다르겠지만 한국이 좀 비싸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력도 좀 비싸고 특히 고급 인력은 더 비싸고 땅값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우리 기업들도 비싸가지고 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분야가 다르지만 네. 그런데 우리 꽤 비싼데 그렇다면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장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직접 투자 FDI를 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그런 거를 계산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이제 할 텐데 그거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부가가치가 있는 엄청나다. 산업들만 결국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되는 국가의 임금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산업들이 결국 입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은 우리도 이미 다 밖으로 나가 있는 그렇겠네요. 거고 네.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부가가치 구조에 맞는 산업들이 결국은 남아서 국내에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임금도 많이 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센터장님 오시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들어도 알아듣는 분야와 못 알아듣는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어쩌다가 봤는데 제가 전공했던 뭐 국제 뭐 외교 이런 거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김정관 장관님이 뭐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혼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월 달까지 1,500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한 12개 업종 대표 공정에 AI를 도입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 달러 돌파했다 알아들었어. 그리고 중동 에너지 조금 안정됐다 알아들었어요. 제조 AI 대전환 맥스를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네, 무슨 얘기예요? 어, 설명해 주시죠. 네, 제조 AI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이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네.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보통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하고 기계에다 쭉 가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게 전통적인 우리의 제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훨씬 더 대규모로 하는 나라가 옆에 이제 생긴 거죠. 네. 중국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설비 투자를 가지고 싸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중국은 당연히 이길 수가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기려면 결국 생산성의 문제인 건데 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길이 제조업의 전체 공정 전체에 AI를 갖다가 이제 심는 겁니다. 네. 공정 라인 전체에다가 뭐 센서를 갖다 붙이든 뭐 하든 어쨌든 데이터를 이제 제조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제조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은 팩토리 자체를 AI 팩토리로 만드는 AI 팩토리라는 건 결국 사람의 개입이 어쨌든 최소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 AI 팩토리가 극단적으로 궁극으로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이 24시간 혼자 돌아가는 공장이 나오겠죠. 다 로봇들이 다 하는. 로봇들이 다 네, 하고 네. 그 안에서 휴머노이드 설비도 알아서 네, 하고 네. 자동 뭐 분량도 알아서 판독하고 알아서 고치고 하는 음. 뭐 지금 뭐 AI 지금 그 생성형 AI 발전하는 추세를 보면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닌 것 같고 다가왔어요. 네,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히려 중국에서는 지금 다크 팩토리라는 거를 지금 벌써 운용을 하고 저 있어요. 그 영상에서 봤는데 네. 무섭던데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결국은 AI 팩토리가 끝으로 가면 음. 다크 팩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관님께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안 하면 생존이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뭐지 하지만 네. 맥스라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제조업 자체를 네. 전체 다 AI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AI화의 한쪽의 그 사이드에는 사실 항상 우리 고용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한데 이 부분까지 안으면서 어쨌든 제조업 자체를 AI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한 이제 맥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취지는 이 산업별로 AI화를 하는 스피드나 범위나 방식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철강 네. 다르고 화학 다르고 네네. 자동차 다르고. 그래서 지금 11개 지금 맥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얼라이언스를 꾸민다는 거는 결국은 네. 해당되는 그 제조업의 생태계. 그러니까 자동차면 자동차를 완성차부터 부품업체까지 쭉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전체를 다 동시에 AI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작년부터 아마 지금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네네. 사실 장관님은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싶어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트럼프가 좀 아직- 뭐라고 하고 있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해서 아마도 제가 뭐 장애물들이 잘 많아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답답하실 거예요. 뭐 이것만 정말 열심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사실은 우리 제조업에는 있는 거고 그렇군요. 막 달리고 싶은데 네, 계속 달리고 장애물이 싶은데 달리려고 나오는 막 이런 하면은 상황. 뭐 갑자기 미국도 가야 되고 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맥스는 사실은 우리 제조업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장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맥스라는 거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개별 현장 하나하나별로 모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른 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데이터화를 해야 되는 건데 공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암묵지화되어 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사실 수작업에 가깝게 그 AI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사실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어디서 오냐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하나 공정 하나하나에 누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거를 바꾸는 생산 기술에 있거든요. 생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한 게 그 공정 하나하나에 AI화하는 그 생산 그 현장 기술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걸 다시 하는 거군요. 이거를 아마도 현장에 다른 있는 식으로. 기술자들이 아. 이거를 그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해서 AI화하는 거를 다 이제 뛰어들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가 AI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네. 뭐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워낙 잘하는 제조업,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이제 AI를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숙련된 이제 인력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우리 또 빨리빨리 네, 잘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를 또 좋아하기도 그래서 하고요. 네. 지금 김 장관이 지금 마음이 급하다. 맥스 해야 네, 되는데. 아마 장관님 마음이 급할 겁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아니 네. 진짜 번역기가 필요했는데 네, 오늘 센터장님이 다 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기사 읽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작년 내내, 1년 내내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가 들썩였던 이유는 바로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타결을 받죠. 11월에 그래도 이건
항상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선방했다. 뭐 네. 이런 거였는데 뭐 지금 또 미국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거 안 된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을 일단 타결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간다라는 걸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면 이게 앞으로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작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관세 이야기는 이미 나왔죠. 나왔었죠. 네. 이제 캠페인 하면서부터 이제 관세를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했지만 진짜로 이제 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뭐 사실은 1년 내내 충격과 공포긴 했죠. 그랬죠. 저 말이 돼 하면서 근데 실제로 하네? 약간 네. 이제 진짜 이런 한다고? 것까지 네. 진짜 50% 진짜 때려? 약간 이런 건데 진짜 때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관세를 이제 막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요? 뭐 물론 이제 네. 우리 정부에서 협상을 소위 말해서 나쁘지 않게 협상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쟁 국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랑 싸워야 되는 국가들이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어쨌든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동등한 조건의 관세는 다 받았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싸우는 일만 남았거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는 아마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면서 관세는 계속 이제 들쑥날쑥 할 건데 결국 이제 한번 이제 이번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어쨌든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위법 판결을 내렸고 네. 상호관세에서 내렸지만 아마 품목관세를 들고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품목관세를 다시 부여하기 위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증거나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공급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7월 달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조사한다는 네. 그거에 약간 에비던스로. 약간의 네, 그런 측면에서 위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이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국가별로 이제 또 관세를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 최소한 이번에 관세를 계속 해왔던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서 협상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 새롭게 경쟁 우위를 이제 쌓아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곳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워낙 중요한 시장이고 큰 시장입니다. 이제 거기에 사실 우리는 이전에는 한미 FTA라는 거를 너무나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엄청난 이제 무역 흑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잘 살았는데 성장했죠. 네. 이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미국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런 막무가내의 그런 무역 흑자를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무역 흑자 수준, 그다음에 적절하게 우리가 거기서 실리를 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 내에 적절하게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추구하는 게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 제조업의 르네상스에 가장 그 소위 말해서 그 영양가가 높은 파트너가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여를 하면서 적절하게 무역 흑자 수준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통상의 질서를 다시 써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질서를 이번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하고 그 관계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가져올 수 있는 아마 일본도 유럽도 다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죠. 이 돈이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쓰일지 그거에 따라서 관계 자체가 달라질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교육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보 파트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전략이 이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관세를 25%를 한다더라. 아니 갑자기 다음날 15% 한다더라. 너무 복잡하고 뭐 통관도 사실은 지연시키려면 또 한없이 지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너무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정부 대응 조치가 좀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관세 119
뭐 네네네. 지원단인가요? 아마 네네. 그게 범정부 지원단이 있을 텐데 항상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 정부는 당연히 그런 수출 지원 창구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수출 지원 창구를 만들어서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특히 이제 수출을 처음 해보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에서 수출을 해본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해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수출 1조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 수출 1조 달러를 하려면 안 해본 기업들이 수출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저변을 참여자가 더 넓히는 많아야 거거든요. 되네요. 참여자가 네. 많아야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수출을 이제 해보긴 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수출 통관 제도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미국이 최근에 이제 세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련된 거라든지 법을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새롭게. 그 법을 쫓아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 기업도 쫓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그 세법 조항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조세 특례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깎아주는 영역으로 저희가 투자도 하고 해야 어쨌든 우리가 지원도 받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아마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내가 정말 그 이해하기 쉽게 할 정도로 아마 정보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수출 지원 데스크가 아마 이제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이 키워야 되고 소위 네. 말해서 지금 이제 AI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AI를 활용을 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에러를 느끼든지 간에 이거를 바로바로 지금 대답을 대응할 해줄 수 수 있게 있는. 아니 네. 지금 이렇게 24시간 챗봇이 다 있는데 네네. 이걸 그렇죠. 잘 해봐야 되겠죠. 요즘, 저는 뭐 네. 오히려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세 타결을 한 다음에 양국 간의 전략적 투자 뭐 MOU 체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업데이트해 주셔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무역 협상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예전과 전략적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거는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가 네.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 위한 기관을 지금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올해 2월 달에 통과를 시켰고요. 아마 그래서 그 대미 투자공사라고 하는 이제 아마 기업 그 공공기관이 이제 7월 달에 설립이 될 거예요. 네. 이 투자공사에서 하는 일은 소위 말해서 3,500억 불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짝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3,500억 불을 그냥 미국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근데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면 미국에 이제 주는 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과 협상 안에서 그 문구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저희가 많이 했고 그게 핵심이었나 봐요.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하겠다. 결국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를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딜레마. 풀어나가야 되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공사가 세워지면 이제 네. 그거를 찾는 노력을 아마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 될 거고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략적 투자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까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이제 남겨진 과제인데 3,500억 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1,500불 정도가 이제 그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 분야에 투자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고 2,000억 불을 매년 200억 불씩 투자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상한선이 있는 거죠. 네, 상한선이 이런 있습니다. 네. 왜 상한선을 왜 둘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또 외환 시장이 등치가 좀 작아요, 저희가. 그래서 200억 불, 300억 불이 갑자기 이게 움직이면 그 유동성이 생겨버리면 저희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뭐 완충 장치를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그럼 굉장히 했고, 잘한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거는 수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00억 불, 뭐 크게는 이제 2,000억 불인데 이거를 결국은 저는 그 미국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 정책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같은 방향의 돈을 써야 되는 게 저희한테 큰 숙제예요. 네. 결국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도 네. 우리 산업이 진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무슨 파이프라인 투자, 뭐 네. 에너지 파이프라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 철강업체들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를 저희가 조건을 잘 가져오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뭐 그렇게 해야만이 이 2천억 불이라는 돈을 우리 산업 경쟁력 뭐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저희가 그 만족할 수는 없을 거고 전략적 목적을 뭐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좀 슬기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그 2월 28일 날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에너지 공급망 굉장히 이제 원유 문제, 뭐 나프타 문제 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전쟁 초기보다 조금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생각보다 주변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저- 사실은 이게 그 조금만 구조를 밑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지금 네. 현재 여기서 소위 말해서 수급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마 전 국민이 이번에 나프타라는 것도 처음 이제 들어봤을 맞습니다. 텐데 네. 아, 이 나프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고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그 나프타의 수급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어렵지 않게 지금 다 하고 있고 정부가 어쨌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어쨌든 이제 하면서 석유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 쓰는 거나 경유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힘들어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느낌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이게 일종의 시스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있어요.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베이스의 직접적인 노력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예, 특히 어제도 우리 일본 차도 경상상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한국이 도입한 수합 제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했던 최고 가격제 도입이라든지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부럽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는 김정관이 없잖아. 네, 잘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번 했어. 그때 깜짝 놀라서 그때 전 국민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됐던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말 너무나 쇼킹했죠. 놀라웠던 쇼킹했던 사건인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마스크 품절 사태 났었죠. 그 다음에 그 한 해 뒤에 듣도 보도 못한 요소수라는 걸 들어보고 요소수. 우리나라 물류가 멈출 뻔했던 사건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위기인데 우리가 그런 공급망에 대한 위기를 계속 매년 사실 겪어오면서 어떤 교훈이 있었냐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가 한번 있을 때마다 그 체계를 갖춰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본부처 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5년 동안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망 3법이라는 법령을 만들었거든요. 네.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급망 3법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네. 나프타 문제가 탁 터졌을 때도 나프타를 바로 이제 경제안보 품목이라는 품목 카테고리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나프타를 품목 지정을 해서 수급 조정을 바로 정부가 할 수 있게 네. 바로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시스템을 저희가 운용을 좀 여러 번 해보고 이런 그 공급망과 관련된 수급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큰 혼란 없이 지금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게 큰 효과를 저는 발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뭐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위기 상황은 계속 있지만 네. 지금 어쨌든 필요한 뭐 원유 물량이라든지 네. 나프타 물량은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해당된 확보된 물량을 어쨌든 수급 조절을 어쨌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전과 같이 100%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확보를 해서 그거를 잘 지금 쓰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시 전에 무슨 자료를 우연찮게 읽었는데요. 이 산업연구원에서 계신 곳이죠? 네네네. 네, 산업연구원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변에 러시아랑 중국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이제 중동발 위협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쭉 분석한 보고서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어쨌든 핵심 항상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봐도 놀라운 숫자들이고 정말 높은 숫자인데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 이상, LNG의 20% 이상, 나프타의 77%를 중동에서 조달,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다.
이거 위험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야 돼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에너지 이 관리를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뭐 당연히 우리가 그 중동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여러 가지 원유나 나프타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 사정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석유화학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우리가 석유화학도 그렇고 그 석유 제품 정유가 우리 글로벌 우리 안에 수출 주력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있을 텐데 그 석유화학 산업과 정유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중동에서 오는 원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중동에서 오는 값싼 중진류를 우리가 들여와서 정말 엄청나게 고도화된 제품 설비를 가지고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 이게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거든요. 사실 이 구조를 그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 싼 원유 위험하지만 네, 이제 네. 들고 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네. 뭐 이제 재료가 했고, 있어야지 뭘 만들 텐데.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이제는 그래요.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이 중동 질서를 장악을 하고 네. 그 해협의 안전을 결국 미 해군이 이제 보장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미국이 빠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고 이제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분산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그렇게 뭐 쉽지는 않죠. 당연히. 네, 이제 구조를 바꾸는 게 우리 네. 또 설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네. 근데 이제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설비 전환의 그 스케줄, 네. 국내에 있는 정유 공장이라든지 네. 석유화학 플랜트의 설비 구조를 바꾸는 스케줄하고 이제 맞춰서 이제 구조 전환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꼭 중동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중동이 가장 거리나. 가깝기 때문에 뭐 쌉니다. 당연히. 근데 비싼 걸 들고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걸 들고 와서 예전과 같은 산업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맥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연결되나요? 네, 이게 맥스로 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우리가 이거를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비싼 걸 들고 와서 아주 좋은 걸 싸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미션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해내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 뭐 외교관들 이런 분들이 한 십수년 전부터 국제 질서의 어떤 거대한 흐름들, 다극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역사의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동 그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중동 내부의 질서도 이미 바뀌고 있고 거기서도 막 난리가 났죠,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공급망 이게 타격을 받으면서 산업적으로도 다 재편이 일어나는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 일본처럼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나라들은 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등등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준 가장 큰 흐름,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트랜스 아틀란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대서양 동맹이 네. 상당히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유럽과 네. 미국 사이의 그 대서양 동맹이 예전과는 다르다. 이게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결국 각자 도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균열이 좀 있던 게 하나가 있고 오펙도 이번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국제 환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면 당연히 그 국제 질서와 연동되어 있는 통상이나 산업 질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이나 산업 질서의 변화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의 변화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한 WTO 체제라는 국제 자유무역을 기준으로 놓고 어느 곳이나 그 배리어를 낮춰가면서 통상을 하는, 교역을 하는,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뭐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이제 딱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질서가 이제 단절이 되는. 근데 단절이 또 모든 게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선택적인 부분만 단절이 되고 있거든요. 선택적인 부분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전략 경쟁을 하는 특정 섹터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죠, 사실은. 네. 우리는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해왔고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던 국가 중 하나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제질서 변화는 이제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동 전쟁이 정리가 되고 나면
소위 말한 포스트 중동 전쟁 체제가 이제 돌아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좀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포스트 중동 전쟁이 가져오는 체제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그 키워드 중 하나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갈라지는 게 이제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 네. 안에는 에너지의 공급망 소스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중 하나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있고 우리는 양쪽에 다 지금 발을 그렇죠. 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뒤집고 있죠.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과 다른 미국이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관대함을 버린 미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하지 않은 미국과 이제 하려면 우리도 굉장히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던 아니면 미국과 연결을 하던 이제 이런 정책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중 하나가 저는 그 미국과의 어떤 교역 관계, 그다음 네. 미국과의 투자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안보 동맹을 하나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 동맹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우리 마스가로 대표되는 조선인 거고 조선 말고도 할 게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제조업이 뭐 탄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제조업의 기반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전략적 그 우리 3,500불 투자에 네. 그 부분은 결국은 그 3,500불의 투자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을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똑똑하게 미국과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시장도 찾고 뭐 그 미국에 있는 바이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레버리지를 써서 어떻게 그 환경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고 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이 3,500불이라는 돈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레버리지가 꼭 결과물이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그 재무적 관점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네. 전체적인 산업의 이익을 담보하는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재무적으로 이익을 뭐 10% 이하, 5%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 전체 산업이 미국의 시장에서 진출을 하고 뭔가 산업적인 이익을 더 얻어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의 좀 중장기 좀 설계를 정부에서 좀 치밀하게 좀 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팀장님 말씀드리니까 쭉 정리가 돼요. 이게 거시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미시적으로도 정리가 돼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일단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박제놀 그 영상 네. 앞으로 10년 3대 핵심 먹거리 그것도 두고두고 남겠네요. 저 이제 우려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 통상 성과부터 다가올 글로벌 산업 재편의 기회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준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